소련군이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쓸 카드가 있어요? 이때 만들어진 유명한 부대가 제1 충격군이었어요. 충격군이 때. 이때 동원된 부대들이 태평양 함대 수병들이었어요. 셔츠인데 이렇게 가로로 줄무늬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 해군 복장이거든요. 러시아 제국 해군이 프랑스 해군을 본받아서 이걸 도입을 했는데 텔니아시카라고 하는데 텔니아시카. 이게 용맹 무쌍의 어떤 상징이 됐거든요. 이때 그 텔니아시카를 입은 병사들이 그야말로 충격적인 데뷔를 하게 되죠. 생각보다 물불을 안 가리고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깜짝 놀래요. 충격을 받았겠네요. 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충격은 그거 아니에요? 얘네들 이제 병력 없다며. 맞아요. 근데 쎄삥 옷을 입은 처음 보는 부대가 저렇게 잔뜩 있어. 이게 제일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주코프는 이게 다 내보낸 게 아니었어요. 또 있어요? 아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껴놓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후방에 혹시라도 뚫릴까봐 그 뒤에 이미 3개 야전군을 또 대기시켜 놓은 상태였어요. 그거 없어지면 또 될 준비도 하고 있었고. 독일군은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독일군 끝장났는데요. 맞습니다. 이제까지의 패턴들을 보면은 물론 독일군 기갑사단이 쫙 먼저 진격하다가 역공을 받아서 정진을 할 수 있어요. 네. 정지하면은 거기서 어떻게든 기다리면은 후방에서 보병들이 꾸역꾸역 지원을 와갖고 그 다음에 물리치고 앞으로 나가는 게 이제까지의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앞에 딱 정지한 다음에 그냥 서는 게 아니라 튕겨 나올 수준까지 된 겁니다. 이게 남쪽과 북쪽에서 모두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구데리안의 이기갑군 지역에서는 17기갑사단 같은 부대가 소련군의 일개 야전군의 공격을 받아서 튕겨나온 일이 발생을 하고 북쪽에서 제7기갑사단이 쭉 들어갔지만 충격군에 의해서 밀려 나오고 그래도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자고 하면서 그다음에 마지막 모스크바를 향해 불꽃을 태운 부대가 독일군의 제2기갑사단이었어요. 제2기갑사단은 제7기갑사단의 남쪽에서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그 철도선을 따라서 한번 쭉 진격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모스크바에 좀 가까워져 오니까 옆에 샛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샛길을 싹싹 돌아서 척후 부대를 보내갖고 혹시 구멍이 없나 모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월 말 이 기갑사단이 일부 병력을 갖다가 길을 찾아봐 하면서 전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들이랑 몇 대 차량들을 갖다가 모아갖고 그 부대들이 슉 샛길로 최대한 모스크바 접근해 보죠. 그러면서 11월 29일에 일부 부대가 모스크바시 외곽으로 뚫고 들어가는데 성공을 해요. 시내 중심가에서 19km 정도 떨어진 힘키라는 곳까지 접근을 합니다. 19km. 그러면서 지금 이 길은 적이 방어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군을 갖다가 더 불러오기 위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아니 근데 19km면 총연장 8,000km의 그 어마어마한 방어 라인도 뚫고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럼 개구리 점프 한 배면 끝인데. 그러면서 이 당시에 아주 인상적인 보고를 하죠. 거기가 소련 모스크바에 다니는 버스의 이제 거의 종점이거든요. 순환 서울로 방어선. 따지면 그 정도면 거의 분당 정도 거리기 때문에 티켓들을 우리가 주웠다. 그리고 또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크렘린의 빛나는 첨탑을 봤다. 이런 보고를 갖다가 날립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 위장 색깔로 칠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분당에서도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괴테의 나라라 보고서도 아주 문학적인 거죠. 첨탑이 안 보이겠죠. 슬히 보이겠어요. 독소전 관련 저작에선 옛날엔 그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많이 얘기가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 독일군이 크렘린이 딱 보이는 그 지점까지 갔다라고 했는데 시적인 이게 요즘은 부정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예전처럼 크렘린이 반짝였다면 그 반짝이는 뭔가를 뭐 볼 수는 있겠지만 아니 도시공습 시작되고 나서 크렘린 궁 다 위장색으로 칠해놨다고 했는데 어디에 반짝여? 사실 제가 답사를 했거든요. 힘키에서 망향경을 한번 보셨어요? 제가 사실은 박사과정 생일 때 자료를 모으려고 영국에서 이제 모스크바로 처음 갔을 때가 1997년입니다. 30년 전인데 공항에 내려서 우리나라 치자면 이제 뭐 영종도 공항쯤 될 텐데 내려서 쭉 모스크바 시내로 가는데요. 진짜 허벌판을 한참 달린 다음에 네. 오른쪽 도로변에 뭔가 그 조형물이 네. 있는 거예요. 저겁니다. 대전차장의 문. 네. MCT
입준 저거 뭔지 아시죠? 알죠. 네. 네. 그러니까 전차 방어를 하는 건데 핀란드나 옛날 거기서는 삼각불처럼 생겼었는데 예, 이제는 예. 제법 구조물이 됐네. 또 라이언 연구하게 해변에 있던 거 네. 비슷한 것들. 러시아 말로는 요시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 네, 대전차 그 방어물 이렇게 고슴도치인데 1997년에 류한수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아주 젊었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배움이 짧아서 저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타고 있던 러시아인 운전 기사한테 저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독일군이 저기까지 아 맞다. 진격한 곳이다. 그래서 거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1966년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1966년에 거기에 조형물을 세워놨다. 여기가 독일군 기갑의 종점이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30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정말 허허벌판이었는데 저거를 보자마자 곧바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도심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게 바로 힘키라는 곳인데 러시아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은 이게 일종의 성지예요, 힘키가. 왜냐하면 러시아의 학위 논문들이 다 이게 소장돼 있는 도서관이 있어서 반드시 거기 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힘키와 이제 그 크레물린의 거리가 20km, 네, 19km니까 제 기억에는 크레물린 안 보였습니다. 진짜 맑은 날에 네. 높은 데 올라가서 아주 고배율상한 경우도 봐야 겨우 보일 수 있는데 그렇죠. 모든 정황 증거가 다 틀려요. 독일군이 올라갈 만한 높은 지역도 없었고 네. 그리고 이때는 날씨가 흐렸다고 합니다. 아. 눈이 날릴 정도. 뭐 오토바이에다가 뭐 저기 뭐 고성능 망원경 가져갔을 리도 없고. 그렇죠. 그냥 보통 쌍한 경우는 보기가 힘든 거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크렘린도 다 위장을 해놨었기 때문에 아마 그 중간에 있는 다른 건물을 보고서 그럴 가능성이 아 있죠. 저거 크렘린이다라고 믿고 싶어서 그렇게 보고 사실 한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좀만 더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약간 그렇지, 그런 그렇지. 긴장감. 아이, 이게 근데 그런 거 있거든요. 매니저들의 유명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작가님이 급하게 전화를 하면 63빌딩 보입니다라고 일단 얘기한다고. 지금 독일군은 너무나도 힘든 와중이잖아요. 이때 우리의 최전방 부대가 크렘린궁을 보았다. 예. 이러면 막 이제 사기가 올라갈 거니까 착각이었던 아니던 분명 최전선까지 왔다는 거 알고 19km면 정말 턱 밑이거든요. 이거 밟으면 1시간이면 가는 거래요. 전차로도. 근데 왜 유턴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힘키까지 온 다음에 이쪽 길이 지금 비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서 네. 본대를 불러오러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본대 불러와야 되는데 본대로 왔는데 못 가겠다. 왜요? 그 당시에 본대가 대규모 병력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새끼는 개방이 돼 있었는데 다른 지역이 너무 지금 방어가 철저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시에 가까워져 오니까 곳곳에 조그만 촌락들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점령하려고 들어가면은 곳곳에 지뢰가 매설돼 있는 거예요. 이때 소련군이 집중적으로 매설한 지뢰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목함 지뢰입니다. 아, 발목 지뢰. 네. 우리가 보통 금속으로 만든 지뢰는 지뢰 탐지기를 이용해서 삐빅 금방 네. 걸리니까 그게 잘 걸리지도 않게 나무로 만들어서 그냥 밟으면 찌꺽하면은 뻥 터지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요 무렵에는 이 목함지를 조금 더 개선을 해요. 원래 목함지에는 이 TNT가 한 200g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근데 소련에서 좀 더 같은 비용에 더 많이 만들려고 TNT를 75g으로 줄입니다. 75g으로 줄이니까 미외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터져도 사람이 죽지는 않아. 근데 다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발목 쥐래네 진짜. 그대로 발목 지뢰가 된 겁니다. 이런 지뢰가 독일군에겐 익숙하지 않았고 기존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밀도로 소련군이 깔아놓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발목이 잡히는 거고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다 공병들이 들어와서 찔러가면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이 속도가 느려지겠죠.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네, 지금 언제 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뭐 곳곳에 깔아놓는데 이게 만약에 보급이 충분하면은 아예 그냥 폭약통 같은 거 집어넣어갖고 다 터트리면서 밀고 갈 수라도 있지. 근데 지금 보급이 안 되니까 폭약도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폭약을 낭비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땅이 다 얼어붙어갖고 뭐 찔러서 뭐가 나와도 그것도 파고 하나하나 파내기가 그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고 그 목함 지뢰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버튼이 이렇게 탁 밟히면 펑 터지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찔러다가 터지면 어떡해요? 보통 그래서 찌를 때 비스듬하게 찌르죠. 위에서는 절대 일반 지뢰도 다 이렇게 옆으로 일일이 탐색하면서 그럼 가는 거네 이렇게. 그렇게 하더니 진격도 잘 안 되고 또 이 기갑사단 같은 경우에 지금 보급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이때부터는
독일군이 최우선시한 보급품은 두 가지거든요. 기름. 연료와 탄약입니다. 네. 연료와 탄약이 1순위고 그다음이 식량이고 이러는데 연료 탄약도 지금 간당간당할 정도로 보급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무리해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이 샛길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소련군이 또 나올 것 같고 여기 이거 개척하다 보면은 보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기다린다. 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게 공군이잖아요. 근데 공군력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앞서서 이 태풍 작전 2단계 시작할 때 이미 300대로 줄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날씨가 너무 나빠졌어요. 날씨가 궂은 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군기 자체가 뜰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출격 횟수가 너무너무 줄어갖고 독일 공군 자체도 거의 개점 휴업 상태로 몰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막 영하 30도에서 50도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잖아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는 더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공군 비행기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방한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두꺼운 느낌으로 옷 입고. 돼 있는데 올라가면 영하 막 60도, 7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춥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선 같은 게 깔려 있긴 있어요. 아, 열선이 걸려 있군요. 그래서 독일 공군의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독일군이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 게 지금 3기갑 집단과 4기갑 집단을 갈 만큼 갔다. 지금 우리 19km까지 밀어봤는데 여기서 또 못 가겠다고 해서 모스크바 서쪽에서 이제 딱 대치하고 있던 게 독일 4군이었거든요. 4군에서 한 번 더 밀어달라. 4군이 공격을 퍼부어갖고 소련군을 그쪽에서 고착을 시켜줘야 우리가 뚫고 가든 말든 할 거 아니냐라고 4군이 공격을 시도해 보는데 이미 서쪽 방어선은 너무 방어가 튼튼하게 완비가 돼 있었고 독일군이 공격을 좀 시도해 보니까 역시 어마어마한 화력으로 맞받아치면서 아 여기를 뚫는 건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독일군이 공격을 하자마자 정지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 독일군은 어느 곳 북쪽이건 서쪽이건 남쪽이건 모든 방향에서 돌파력을 잃어버렸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끝났네. 사실 이런 게 이제 공격이 확 몰아붙이다가 속도가 점점 늦어지다가 멈추는 순간 이때가 이제 반격의 시작인. 독일 공격은 여기서 끝났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사실 일이 안 들려 싶으면은 참 악재가 겹쳐서 나오는 게 독일 공군이 이 당시 또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군이요? 잘 뜨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건이요? 뜨지도 못하는데 독일 공군의 사기마저 완전히 꺾어버리는 두 개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오. 독일 공군의 괴링만큼이나 상징적이었던 인물이 에른스트 우데트가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에이스 그 열전할 때 맞습니다. 나왔던 사람. 괴링보다도 더 뛰어났던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에이스로서 독일 공군의 창설 멤버로 굉장히 그 각광을 받은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는데 이 우데트가 자살을 합니다. 왜요? 사실 독일 공군의 큰 문제인데 독일 공군의 이런 주요 멤버들이 1차 세계대전 때 에이스였지만은 용맹한 전사이긴 했지만은 관리자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나는 조직 관리 능력은 안 되는데 일을 이런 걸 시키네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했던 거죠. 우데트는 특히 뭐가 문제였냐면은 우데트가 독일 공군 전력을 갖다가 관리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얘기 나왔지만 독일 공군이 역할을 못하고 동부전선에서도 계속 전력이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살이 우데트한테 떨어지는 겁니다. 너 관리를 그따위로 하니까 지금 우리 공군 전력이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힘을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어야 될 사람을 관리직을 시켰고 그게 맞지도 않았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괴링이랑 또 대판 싸우고 나서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해버려요. 근데 일을 이렇게 만든 건 괴링 그놈인데 사실. 사실 괴링이 이제 영국 공격 괴링이 작전에서 지병대 실패를 까만하는 한 것은 바람에 왜 맞습니다. 근데 우데트는 너무나도 이제 독일 공군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 사람이 자살했다는 건 철저하게 숨기고 생전에 테스트 파일럿으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신무기를 실험해 보다가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서 아주 뭐 화려한 장례를 갖다가 치릅니다. 그러면서 독일 공군의 모든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독일 지휘관들이 모이는 와중에 또 한 명의 독일 공군 에이스가 죽어요. 전설의 에이스. 베르넌 멜더스입니다. 독일 공군에서 최초로 100기 격추를 달성한 탑 에이스로서 그 당시 아돌프 갈란트와 쌍벽을 이루던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동부전선에서 지휘를 하다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폭격기를 타고서 귀환하던 와중에 악천후로 이 폭격기가 추락해서 전투 중 사망도 아니고 그래서 우데트와 멜더스 진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상징하는 두 명의
슈퍼 에이스가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근데 너무 허무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안 되는 집안의 전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벌써 이미 그런 맞았는데. 징조가 시작됐네요. 지금. 괴링이 갈궈서 한 사람이 영웅의 자살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나비 효과가 전투도 아닌 사고로 사망을 하고.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악재가 겹치는데 반면에 소련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선전 기록 영화가 있는데요. 모스크바 근교에서 격파된 독일군이라고 하는 필름이 뜨는데 이거를 보면은 어쨌든 뭐 우리 선전 영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랑스럽게 정가를 부풀린 측면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소련군이 반격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그 주역을 맡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접할 그 소련군 장군들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은 정말 지쳐가고 악재가 겹치는데 반비례해서 소련군은 조금씩 더 힘을 내고 그 어떤 먹혀드는 걸 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는 상황이 이 기록 영화에 잘 나타나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그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1942년에 만들어진 선전 영화인데 1947년판이 또 있어요. 근데 1947년판을 보면요, 주코프 장군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한번 우리가 아주 중요한 주제도 다루겠지만 일종의 뭐 토사구팽이라고 정말로 스탈린이 주코프를 잘 써먹어서 나라를 지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수고했어.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좌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주코프 장군이 아주 주인공격으로 나오는 이 1942년에 이 선전 영화에서 그게 이제 눈에 거슬리니까 밑에서 알아서 다 컨집을 해가지고요. 1947년 버전을 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1942년 버전을 봐야지 모든 장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데 보면 되게 멋진 모습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근데 사실 전장 실상은 정말 참혹했던 거고 소련은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다가 쓰는 거고. 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네. 독일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썼고요. 입는 용과 의지까지 다 썼어요. 근데 멈췄고 소련은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렇긴 하죠. 한 발만 남았겠어요. 해군도 있고 예비대도 있고 세 발 남았다. 39년 9월에 독일이 전쟁을 시작한 이후 이렇게까지 힘 빠진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코프는 바로 이 힘 빠지기를 기다린 거죠. 네. 11월 말에 소련군에게 최소 5개의 야전군이 있다라는 전제로 반격 계획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그 반격 계획을 놓고 최종적으로 스탈린한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스탈린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약간 또 스탈린은 항상 의심을 또 한번 하죠. 여지껏 자기가 그렇게 반격하고 해놓고 서류를 들이민 날이 네. 바로 힘키까지 독일이 왔을 때, 네. 딱 그때 여기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젠 힘이 빠졌다. 독일 놈들 이제 결정적 지점에 들어서서 더 이상 우리한테 병력을 투입할 수 없을 것 같아. 괜찮겠지? 라고 딱 물어보니까 주코프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적은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주코프가 판단했을 때 독일군은 더 이상 이제 공격을 할 수 없다. 네. 이른바 공세 종말점입니다. 혹은 공격 한계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임계점에도 돼. 임계점에 도달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애들이 힘 빠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공격하는 입장이 있고 또 방어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기울기가 둘 다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데 어느 순간 방어하는 입장이 공격하는 입장보다 힘이 더 올라가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다. 골든 크로스. 역크로스가 크로스죠. 주식으로 따지면 골든 크로스. 그 골든 크로스에 우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힘이 더 세다? 소련 우리가 더 힘이 세고 저놈들이 힘이 더 약하니까 이제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격을 딱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아주 거대한 목표를 가진 대규모의 반격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작전 목표 자체가 이제 처음에 제출했던 걸 보면은 모스크바를 압박하고 있는 독일군을 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한적 반격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보면은 북부의 클린과 그다음에 소네치코고르스크 축선 북쪽에서는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출라 축선을 타격해가지고 수도에 대한 모스크바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잘하면 한 100km 정도 더 잘하면 150km 정도 앞으로 나가는 게 그의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자, 모스크바 북서쪽에 뾰루지가 크게 하나 네. 들어와 있죠. 저 남쪽에서 좀 약간 떨어져 있지만 남쪽에서 볼록 튀어나온 좀 큰 흉터가 있죠. 저 두 개를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목표고 이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추가 공세 가능성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이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판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코프는 비록 우리 군대가 이제 수적으로 세지고 독일군보다 힘이 더 세지만 여전히 소련군에게는 중부 집단군 전체를 포위 섬멸할 능력이 없다. 뭐 전차도 부족하고 훈련도도 부족하고 우리 능숙함이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과도한 목표를 세웠다가는 오히려 독일군한테 역공을 당해가지고 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고 사실 여기서 제가 조금 생각한 부분은 이건 단순히 이제 군사적 성과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정치적인 성과를 분명히 노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독일 군대는 한 번도 지금 후퇴를 안 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적의 군대라는 신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독일 군대가 이번에 우리 공세로 물러나게 되면 그 독일군의 신화를 완전히 우리가 깨부실 수 있고 이거는 대내외적으로 우리는 살아있다. 소련은 살아있다. 그리고 독일군은 이제 물러난다. 독일군이 아주 강한 건 아니다. 약하다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의지를 다시 한번 이제 살리려는 그런 전초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독일군한테 최초의 군사적 좌절을 남겨줄 수 그렇죠. 있고. 그게 되게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네. 성과거든요. 그렇죠. 심중령님이 사실 그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잘 그 재현해 주셨는데 러시아에도 존댓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료를 읽어보면 스탈린이 자기 그 휘하 장군들에게 존댓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탈린의 성정상 정말 그 야자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속마음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상대방을 최대한 예우해 주는 예우하면서 예, 마음에 이런 안 드는 시베리아로 보내는 에이,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참 재밌는 게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에서도 최민식 씨가 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도 그냥 입찰할 거예요 하면서 돈을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주고 싶으세요? 카지노에서. 존댓말을 써요 분명히. 예, 하지만 존댓말을 쓴다고 해서 상대방을 예. 높여서 뭐 생각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존댓말로 상대방을 쫄게 만드는 어떤 서스펜스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북부나 남부 툴라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갑 부대들이 뚫고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툭 튀어나온 돌출부가 돼서 좀 방어란이 넓지만 네. 다른 전반적인 상황들은 어때요? 지금 중부 집단군 쪽에서 거대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사실 북부와 남부에서는 이미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북부 레닌그라드 저희가 포위전 얘기를 갖다가 뭐 나중에 더 자세히 해야 되겠지만은 레닌그라드 포위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얼음길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후방으로 밀고 들어가서 소련의 완전 보급 경로들 다 차단해야겠다는 작정을 하고 그래서 티흐빈 공세라는 걸 10월 달부터 전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밀고 가보는데 거기서 정지가 됐고 남부 집단군이 지금 또 위기였어요. 남부 집단군이 상당히 많이 전진을 해서 이제 돈바스를 거의 석권을 하고 아조프에 흐르는 거대한 돈강의 하구에 있는 로스토프까지 일시적으로 점령을 했는데 여기서 12월 초부터 소련군이 반격에 돌입합니다. 먼저. 그래서 여기서 일시적으로 한 7, 80km 밀려갖고 미우스강이라는 곳까지 밀리게 되면서 이때 히틀러가 여기에 지금 열이 받쳐갖고 이쪽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데 드디어 12월 5일, 6일부터 모스크바 지역에서의 총 반격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젠 아무것도 감출 거 없다. 그냥 다 밀어붙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 두 개의 거대한 돌출부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게 됐고요. 독일군이 이런 식으로 어느 전선을 보더라도 더 이상 공격력을 유지할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독일군도 12월 5일 요 무렵에는 드디어 태풍 작전을 더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부 이때부터는 지휘관들도 모스크바 점령은 포기한다. 다만 이제는 여기서부터 수세로 전환을 해갖고 방어로 전환한 다음에 국지적으로 겨울 내내 소련군을 두들기면서 내년에 이제 큰 거사를 노려보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비할 틈을 주지 않고 드디어 12월 5일부터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미 이 시점에서 소련군의 전력이 상당한 우위에 지금 왔습니다. 독일 중부 집단군이 서류상으로는 딱 12월 1일 시점에 여전히 170만 명이 있다고 하지만은 담당 전선이 850km가 넘어요. 한반도 이거 170만 명이 당연히 전선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참 뒤까지 그냥 후방 지원 부대까지는 늘어져 있는 상황에서 소련군은 이 전선에 거의 한 110만 명을 깔아놔갖고 전방 전투력만 비교해 보면은 거의 2.5대 1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공세를 할 만한 거의 3대 1에 근접하는 수치가 된 것이죠. 그런데 독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실책들을 연이어 지금 저지릅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 볼록 튀어나온 저 지역이 주로 독일 제3기갑 집단이 담당하고 있던 구역이었는데 제3기갑 집단에서 큰 실책을 저지른 것이 저 돌파구에다가 지원할 보병들 안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기는 기갑사단들과 차량화 보병사단 총 5개 사단만 저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들 공격사단들은 연이은 진짜 거의 2달 동안 쉬지 않는 공격을 퍼붓고 이미 추위에 시달려갖고 다들 진이 빠진 상황을 해서 이제는 교대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 역공이 들어오니까 저들이 쉽게 막아내지 못하는 거죠. 딱 갇히기 좋게 됐네요 지금. 네. 예. 이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나마 여기 있던 5개 기동사단들은 장비가 괜찮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단들이 저게 압도적인 보병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 추위에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없는 연료와 탄약을 써가면서 계속 기동을 해나갔는데 처음 며칠간은 어떻게 좀 버티나 싶었지만은 그 다음에 결국에 소련이 그 압도적인 병력 우세를 이용해서 이제 쑥쑥 파고 들어오니까 더 이상 기동을 하면서 방어를 할 연료가 안 남게 된 겁니다. 독일군 입장에서 엄청나게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련군은 더 이상 예비대가 없어서 그렇죠. 방어하기도 급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수면 첩보부에서 그렇게 얘기해줬어. 대규모로 공격을 해온다? 어. 도대체 뭐지?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 지금. 그죠. 연료가 다 떨어졌는데 아직도 지금 소련 보병들은 계속 밀고 오니까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차량을 버려야지. 장비를 버려두고 네. 다시 퇴각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앞에 나와 있던 5개 기동사단들이 중장비를 싹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5개 핵심 기갑 및 차량화 보병사단들이 사실상 전투력을 여기서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남쪽 상황은 더더욱 심각했습니다. 구데리안. 구데리안의 이 기갑군 담당 구역은 지도를 보시면 딱 보이지만은 훨씬 돌출구가 컸어요. 네. 근데 병력은 북쪽보다 적었습니다. 이게 큰 실책이었어요. 구데리안이 그동안 어느 정도 자기도 이제 마지막 공을 세워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저 앞에 더 병력을 밀어놓고 적은 밀도로 병사들을 깔아놓으니까 저 남쪽에서도 소련군이 2개 예비대 야전군을 투입해갖고 밀어붙이니까 다 뚫리는 겁니다. 제방 무너지듯이 곳곳에서 병력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독일 기갑부대가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나마 앞에 있던 소수의 기갑사단들은 어떻게 남은 연료를 이용을 해갖고 기동방어를 해내는데 저 측면을 지키고 있던 보병부대들이 샥 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무렵부터는 사실상 전차가 한 대도 안 남은 기갑사단들이 속출하기 시작을 했고 이미 보병사단들도 사실상 전투력이 다 50% 미만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모든 준장비를 방치했군요. 방척을. 눈밭에서 싸우는 네. 소련 해군도 있고 탱크 없는 독일 전차 부대도 있고 참. 그래서 이 북부 남부 지금 모두 압박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독일군이 점점점 밀려나가는 게 이 현장 지휘관들은 바짝바짝 입이 타들어 가는데 후방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후방이 왜요? 후방에 갑자기 우리가 지난번에 공황 얘기를 할 때 유언비어 같은 게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했죠. 전방으로 보급 차량들이 앞으로 나가는데 오지 마. 여기 지금 포성도 엄청나게 들리고 지금 보급품 저 뒤에서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후방에서부터 뭐야? 소련이 지금 역공을 시작했어? 그런 거 없대며 하다 보니까 뒤에서 앞으로 보내야 되는 지원 부대라든가 일부 보급품 그리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미리 철수시켜야 하는 이런 행렬들이 엉키기 시작을 하면서 교통체증도 엄청나게 벌어지고 뒤에서부터 혼란이 나니까 이상한 소문들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련군이 다시 100만 대군, 200만 대군으로 지금 공격을 시작했다더라.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유언비어 아닌데요? 그렇게 뜻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6.25 때 보면은 거의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 들어오고 나서 확 패닉에 빠지면서 밀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큰 이유가 조금만 이제 더 하면 전쟁 다 끝날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상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더 멘붕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독일군한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방 부대한테 또 명령이 내려옵니다. 옮기기 힘든 여러 가지 뭐 집적소라든가 아니면 중장비는 자폭을 시작해라. 진짜 이거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네. 거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뉴스거든요. 그럼 그 소문이 진짜였나 보네 하면서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로도 이미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지휘관들의 신경을 또 분산시키는 빅 뉴스가
이번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큰 뉴스죠, 진짜. 바로 하와이 시각 12월 7일 이 지역 시간으로 12월 8일에 진주만 공습이 있었다는 이런 뉴스가 타전되기 시작합니다. 독일 본국에서는 어떻겠어요? 지금 전선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갑자기 진주만 공습이라는 뉴스가 들어오면서 확 신경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대사 왔을 때 좀 눈치를 챘었어야지. 현장의 독일 육군 입장에서도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 게 기존에도 현장에서 원망들이 있었어요. 야, 우리는 이렇게 모스크바 앞에서 힘든데 우리 동맹국 일본은 왜 지금 극동에서 공세를 안 하냐? 관동군은 왜 가만히 있냐 이거. 왜 관동군은 그렇게 강하다는 놈들은 가만히 있는 거냐? 저기 그렇게 강한 세계 최강의 부대 관동군인데 아니 어떻게 된 근데 겁니까? 대사가 와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우리 소련하고는 그럭저럭 잘 지내기로 했어요. 그랬잖아요. 독일군에도 희망이 약간 있었던 것이 우리가 이 정도까지 고생을 했으면 어느 순간 그렇죠. 소련의 뒤통수를 쳐주면서 다시 상황이 풀릴 것이다 하는 그나마 일말의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의 역사에 이 트라우마를 소환하게 되죠. 독일이 가장 피하려고 했던 양면 전쟁. 양면 전쟁. 지금 양면 전쟁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일본과 독일이 손을 잡아서 소련을 양면 전쟁에 덫에 그렇죠. 끌어들이는 거였는데 아니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 대체 이렇게 되다 보니 그리고 곧 이어서 히틀러 우리 총통께서는 호기롭게 미국에다가도 최후 통첩과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아니 허준 씨 여기서 허준 씨한테 물어봐야죠. 일본은 왜 도대체 미국을 선택한 겁니까? 아니 소련하고 붙어봤는데 안 먹혀. 아니 우리 같은 강력한 관동군이 진리가 없잖아. 그 소련이 엄청 강한 거야. 그렇죠. 그럼 미국은 약하겠네? 이러고 이제 진주만을 간 거죠. 그래서 이 당시 회고록들을 보면은 현장에서 독일군 뭐 지휘관이건 각종 장병들이 뭐야? 일본이 미국이랑 전쟁한다고? 그럼 우리가 또 이제 미국한테 선전포고됐다고? 우리가 미국까지 적을 돌리고 초대형 양면 전쟁을 치르게 됐다 또 영국과 미국, 러시아, 소련을 상대로 해서 그럼 불길한 예감이 많았는데 그러네요. 또 재미있는 거는 아니다. 이거 의외로 판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어디가 낙관적이에요? 저도 그게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게 지금 미국이 소련한테 랜드리스를 통해서 물자를 보내주기 시작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하는데 네. 야 이제 미국이 일본이랑 싸우면은 소련한테는 못 보내줄 거 아니야? 다들 이제 일본이랑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국제 장비를 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럼 우리가 힘내서 얘네들 꺾어치면 되겠지.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소련은 허수아비야. 이런 근데 그렇게 예측이 한결같이 틀려요. 히틀러가 미국한테 선전포고를 했던 전략적인 선택을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비판을 하죠. 근데 사실 그때 히틀러가 어떤 심정으로 했을지 저는 직접 여기 역사적 현장에 등판하신 히틀러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여쭙고 싶습니다. 히틀러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대미 선전포고에 대해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뭐였냐면 아직 미국이 우리 독일을 공격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일을 공격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선전포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굉장히 이건 논리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히틀러가 그런 거죠. 우리 동맹국이 굉장히 큰 일을 해줬는데 내가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한 거죠. 이때부터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은 예전부터 나가 있었고. 근데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때 만약에 일본이 다시 한번 칼날을 돌려서 몽골 지역으로 해서 소련 모스크바 향해서 움직였다면 소련은 막을 방법이 있었어요. 극동 주둔군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많이 뺐잖아요. 근데 이거는 많이 뺀데 구들장까지 다 뜯어낸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먼 시베리아를 횡단을 해서 아무리 철도가 있다고 하지만 기차 타고 와야죠. 빠르게. 그걸 해가지고 거기까지 근처까지 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타격을 입는 걸 떠나서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일본이 들어왔다는 건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예. 근데 이걸 발표했을 때 히틀러는 일단 우리도 미국과 선전포고를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영국이나 다른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별 생각 없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이제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차피 우리는 미국과 한판 했어야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소련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소련을 굴복시키고 나서 우리 힘을 이제 모아서
영국 치고 자연스럽게 미국도 공격하고 미국은 또 일본이 해주니까 함께 싸우면 된다. 전쟁의 판세를 되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일본이 대성공했다라는 이제 보고들이 들어오잖아요. 젠드만에서 대성공. 그래서 나의 판단은 역시 옳았구나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과정인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근데 처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서전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칠이 So we had one actor. 말합니다. 우리는 이긴 셈이다. 그리고 드디어 나는 침대에 누워서 구원받은 잠, 감사하는 잠을 잤다.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공격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기쁨보다는 드디어 미국이 공격받았기 때문에 미국은 참전한다. 참전할 것이다라는 그 안도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칠의 소원은 미국 참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공격을 환영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네, 이제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참전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미국의 참전을 도와준 꼴이 된 거죠. 멱살 캐리했죠. 멱살 캐리한 거죠. 우와. 네. 다만 처칠 입장에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과 41년 초반에 합의했던 게 뭐냐면 German First입니다. Germany First. 네. 선 독일이에요. 근데 일본이 딱 들어오니까 미국의 모든 관심이 다 일본 공격으로 갈까봐 네. 그 점이 두려웠던 그 거고. 약속을 지키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42년 초반에 본인이 직접 날아가서 워싱턴에 다시 연합군의 대전략의 우선순위를 독일 퍼스트, 그 다음 일본, 후 일본 이렇게 이제 정하는 노력도 본인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회담 같이 했던 게 스탈린도 같이 예, 얘기했어요. 당시에 보면 주코프가 회고한 바에 따르면 그 소식을 듣고 스탈린이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미국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이제 고무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후시초프도 겉으로는 태연해하면서 스탈린이 미국이 참전하면 전쟁의 성격이 바뀐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제 표정 관리가. 예, 그래서 처칠은 뭐 발 뻗고 잔다고 하면서 상당히 그 감정을 드러냈지만 그 스탈린은 일단은 주위 사람들에게 태연자격해 하면서 하여튼 속으로는 드디어 미국이 들어와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하면서 미국의 본격적 참전은 언제부터일까 그리고 유럽 전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분석해 보라고 이제 하는 또 지시를 내리죠. 근데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르기한테 헛돈을 안 썼구나. 일본에서 게이샤만 끼고 논 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근데 히틀러는 또 호기롭게 선전포고를 했지만 동부 상황 저희가 이미 다 짚고 있었잖아요. 네.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이제 반격 맞고 이걸 막기도 급급한 상황인데 현상 지휘관들은 이거 빠져야 된다, 퇴각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를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지금 빗발치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히틀러도 12월 8일에 총통 지령 39호를 공식적으로 발령합니다. 이제 전 동부 전선에서 우리는 방어 전환한다. 이제 공격은 다 멈추고 중부 집단군 지금 위험하니까 전선을 조금 물리자. 그래서 지금 저 뒤에 보면은 철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르제프부터 이 그자스크와 메딘을 거쳐서 저 남쪽에 오리올 쿠르스크까지 이어지는 그 쭉 직선 방어선을 설정해 놓고 거기까지 물러나서 이번 겨울을 보낸다. 이런 명령을 갖다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미 보급품들 막 쌓여 있고 앞으로의 보급도 조금은 용이해질 거고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네요. 만약에 이대로 그냥 순탄하게 실행이 됐으면은 또 독소전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겠죠. 네. 그리고 또 이미 소련군도 사실 이렇게 공격은 계속하고 있지만은 상황이 낙관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계속 소련군이 돌파를 시도하지만은 전차 전력이 너무 부족한 게 문제였어요. 워낙 초반 데미지가 컸기 네, 소수의 전차가 뚫고 들어가는데 독일도 지금 남은 연료와 탄약을 이용해 갖고 계속 기동 방어를 하면서 이제 밀어내고 있습니다. 역공을 하기 때문에 소련군도 이 공격 페이스가 생각만큼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 장군이 소련군에게도 무자비했어요. 소련한테 공격하면 안 되지. 그렇죠. 가만히 있어요. 갔더니 뒤통수를 누가 탁 때려서 봤더니 동생분님이야. 네, 그래서 이때 저 북쪽 공격의 주역이던 16군의 로코소프스키 장군이 남긴 얘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유 교수님이 동장군 너무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로코소프스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장군님 이기신 거 동장군도가 아닙니까? 얘기하니까 로코소프스키가 기가 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웃기지 말라고. 만약에 동장군이 덜 사나웠으면 우리는 진작에 독일군을 때려눕혔을 거라고. 그만큼 소련군도 쳐들어가면서 너무 추위가 가혹하다 보니까 또 이제 날씨가 되게 나빴거든요. 눈보라가 몰아치면은 전진하다가도 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눈보라 속에서.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막 진격을 해갖고
정작 독일군을 공격 못하고 막 중간에서 얼어 죽거나 다들 낭패를 본 일들이 속출하면서 아, 핀란드 기억이네. 그 정도로 동장군이 꼭 소련군 편만은 아니었다. 네. 모두에게 가혹했다.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유행했던 책에서 보면 소련군 병사들은 영하 40도에 노출되어도 끄덕없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장갑 벗고서 네, 그런 뭐 말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 세계에서 추위를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마 러시아 사람들일 거예요. 아는 맛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잘 견디는 게 아니라 경험이 대비를 많고 하는 거기에 대비를 해서 피하는 방법이 잘 알다 뿐이지 체질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 이젠 후퇴 작전인데 문제는 독일이 마음 먹고 후퇴를 한다? 이 얘기는 소련하고 똑같이 초토화 작전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퇴각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의 페이스를 늦춰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완전히 초토화 시키면서 오는 거죠. 그렇죠. 독일에선 이 표현을 사막화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을 완전히 사막지대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해서 이걸 사막화 작전이라고 했는데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련군이 몸을 누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민가들은 다 불태우는 겁니다. 싹 불태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소련군이 마을을 해방시키면은 그 지역의 멀쩡한 남성들은 다 징집을 해서 전투원으로 쓰겠지. 아, 그러니 이 전투원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남자들은 사로잡아서 후방으로 데리고 가거나 못 데리고 가면은 사살. 사살. 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저항하면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소련군이 밀려난 게 불과 한 달 전이잖아요. 네. 소련군이 밀려나면서 초토화하고 소련군이 다시 들어오면서 초토화, 또 독일 독일이 초토화. 초토화시키고 하니까 이 중간지대에 있던 주민들은 이중으로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역대급 혹한에 어. 모든 생활 기반이 그냥 싹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서 얼어 죽었어요. 비참하게 민간인들이. 근데 이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모스크바 반경 한 100에서 200km 이 사이에 있는 주민들은 이게 복구가 돼요? 남자들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말도 다 징발이 됐으니까 네. 결국 쟁기를 여자들이 사람 끌고 끌어요? 나오죠. 아. 예. 사람 쟁기. 그러면 여성들이 이렇게 자꾸 쟁기를 예. 뭐 집도 없으니까 이제 움집이라고 하나요? 톱을 파서 살고 아. 되고 이런 상황이죠. 예. 근데 진짜 이거 공산화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련이 되고 그다음 기근 오고 그다음에 경제개발 계획 세운 다음에 또 당하고 소련군이 퇴각하면서 초토화되고 독일군이 퇴각하면서 초토화되고 정말 예. 러시아 국민들이 힘들었겠네요. 근데 이런 방식이 또 먹힙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진짜 민간인 희생을 전제로 한 독일 측의 사막화 작전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2주에 걸쳐서 약 100km를 후퇴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이젠 퇴각을 해서 다시 전선을 안정시키나 보다 싶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이 방침이 바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 그 방어 작전을 하는 이제는 게 전략적 후퇴를 갖다가 쭉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히틀러의 마음이 바뀌어요. 아니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갑자기 막 마음을 바꾸고 할 상황이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독일과 소련 두 나라에서 모두 그 군사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이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전면에 나서게 되고요. 네.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 먼저 독일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육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육군 총사령관은 브라우이치예요. 네. 브라우이치에게 문제가 일단 생기게 돼요. 어떤 문제? 그러니까 브라우이치는 이미 가을부터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고 거기에 따라서 심장 질환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는 심리적으로 거의 한계 상태에 도달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본인이 보기에도 뭔가 전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게 됐고 네. 사실 히틀러랑 이렇게 회의할 때 보면은 히틀러가 공개적으로 조롱을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 전가를 본인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보고 같은 거는 회피를 하게 되고 이게 또 결과적으로 히틀러의 불신과 분노를 키우는 악순환으로 계속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힘은 오히려 할더가 지금 더 행사하고 있는 참모총장인. 그러니까 약간 얘를 업무 배제시키는 느낌으로 히틀러가 직접적으로 할도하고 소통하고 막 근데 그런 거면서 본인이 약간 배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장 질환이 사실상 큰 네. 문제가 다가왔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의사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틀러에게 저 대신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클루게 어떠십니까? 저 유명한 만슈타인 어떠십니까? 히틀러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 야 그놈들 들어오면은 막 드세잖아.
그러면 내가 조금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이미 지금 육군은 내가 이제 많이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데 그놈들이 총사령관이 된단 말이야.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히틀러의 전속부관 슈문트 대령 각하,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육군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총통뿐이십니다. 여기서 근데 덥석 받으면 안 되죠. 여기서 덥석 받으면 아무리 히틀러라도 없어 보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있는데 그 되나 한번 찾아봐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그 주변에 얼마나 이게 많아요. 올릴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보통 3번은 고사하는데 그렇죠. 히틀러는 몇 번 고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안 돼. 히틀러는 굉장히 현실주의잖아요. 그래서 독일 민족의 천년 대계를 위해서라면 내가 해야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상황을 통제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냐? 모든 독일 군대 전면 퇴각 불가 진행시켜. 이렇게 돼. 슈문트가 큰일 했네. 이때 영국에서 귀빈이 한 명 찾아오십니다. 영국의 외무장관 앤서니 이든이 모스크바로 직접 왔어요. 러시아군은 이미 베를린에 가봤습니다. 이제 3번째로 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니까 영국 입장에서 이제 황당한 거예요 지금. 벌써 다 이긴 야, 이거 다 이긴 거야 지금 스타일이. 아무리 막 김치국을 모셔도 시켜. 히틀러가 바로 그 정지명령 할트베펠이 떨어진 그날에 바로 2단계 공세로 들어가요. 여기다가 겨울을 지배하는 병과들을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기병이랑 스키부대였어요. 그 몽골 기병 돌격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지금? 그냥 스키 타고서 막 하니까 이건 마치 겨울 전쟁에서 핀란드군이 했던 식으로 당할 위기가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구데리아는 사실 이런 작전과 성격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데리아는 이런 퇴각과 혹은 방어화처럼 남과 보조를 맞추는 데 대해서는 본인이 관심도 없어요. 갈 때도 흥미도 보조 못 맞췄잖아요. 인내심도 없고 결국에는 할더가 히틀러의 승인을 받고 구데리안을 경지를 시켜요. 그때가 12월 25일이었고요. 크리스마스 날이죠.